6년 7년 동안은 이게 일시적인 건지 장기 침체인지 판단을 못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게 장기 침체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어떤 분이 딱 집을 네, 안녕하세요. 기회는 온다 순톡 머니투데이 방송 건설부동산부 박소영 기자입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83.6세라고 합니다. 이제 곧 도래할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어떤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마다 노후 준비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보통 집 한 채를 장만했으면 어느 정도 1차적인 노후 준비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부동산과 노후, 그리고 길게는 연금에 이르기까지 좀 많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 포럼을 이끌고 계신 강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창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저출생과 또 노령화잖아요. 이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갈수록 앞당겨질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님은 오래전부터 고령화를 화두로 좀 이런 얘기들을 많이, 새로운 투자 문화의 필요성을 많이 역설해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활동에 주력하시는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그 1998년부터 네. 2000년 그 초까지요, 그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제가 했었는데, 네. 자산운용업이 성공을 하는 거는 운용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구나. 네.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 그걸 이제 제가 깨닫게 돼가지고, 그 일본이라든지 미국의 제 나이 또래 된 친구들을 보니까 투자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저걸 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또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가 시작이 되면서 저한테 이제 그 노후 설계 이런 걸 물어보니까 네. 그걸 또 대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뭐 전문가는 아닌데 관심을 가진 게 뭐냐면, 1980년대 일본이 그 버블기였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그때 일본에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때 집을 산 사람들이 그 후에 고생하는 거를 제가 좀 봤거든요.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네.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을 샀는데, 네. 그 쫙 올라가지고 일본의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인데 3억 6천만 원까지 올라더라고요. 그 한 10년 전부터 내가 매년 물어보거든요. 지금 너희 집 얼마냐 그러는데, 네.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팔릴까 말까래요. 그러니까 지금 집 한 채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가 문제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방금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네. 저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들 많이 들어보면 일본이랑 한국이랑 비교한 그런 대목들이 저도 기억에 남거든요. 네. 우선 일본 부동산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나눠볼 텐데요. 90년대 이후로 뭐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일본 부동산 버블이 좀 어떻게 전개됐는지 또 저희 구독자님들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본 얘기만 그냥 하게 되면은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실감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와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좋아요. 그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네.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PPP 환율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거를 기준으로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를 했어요. 네. 봤더니 우리나라는 얼마냐면은 2020년 말 기준으로 59만 4천 달러래요. 6억이 넘는 거죠. 네. 그런데 놀란 게 프랑스가 57만 2천 달러, 일본이 50만 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무리 물가를 감안했다고는 하지만은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다는데, 이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부자래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한국은행 발표인데 거짓말이 아니겠죠.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가계자산을 한번 분해를 해봤더니요. 우리나라는 78%가 부동산이고 네. 금융자산이 22%예요. 미국은 34%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66%예요. 완전히 반대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자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죠.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은. 네. 근데 혹시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값과 일본의 부동산 값이
얼마나 일본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비싼지를 예를 하나 들면요. 우리나라의 남한 땅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 땅 넓이는 3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일본 땅 넓이에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는 약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팔았다 가정하면은 일본 땅을 다 판 돈에 약 4분의 3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 땅을 평균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을 1평 산다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땅값이 비싸요. 근데 그 일본도 제가 1980년대 동경에서 근무할 때는 얼마나 땅값이 비쌌는지요. 제가 여러 번 들은 얘기가 뭐냐. 일본 동경의 중심가에 가면 왕궁이 있는 구가 있거든요. 지오다쿠라고 하는데 네. 우리 서울로 말하면 창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군데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카나다 땅을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땅값이 비싸면 동경 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카나다를 다 삽니까? 동경 땅만 다 팔면 미국 땅을 다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땅값 판 거에 일본 땅값 판 것이 약 15배였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땅값이 왕창 올랐거나 일본 땅이 왕창 떨어졌거나 네. 둘 중에 하나예요. 1985년에요. 그때 일본이 가전 자동차에서 세계에서 잘 나갈 때거든요. 미국, 뭐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일본한테 압력을 넣은 거예요. 프라자 합의라는 걸 했죠. 네. 1달러치 물건을 팔면 250엔이 들어왔는데 그 후에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120엔까지 떨어졌어요. 엔화값이 맞아 2배 이상 오른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네. 경쟁력 없어지니까 그렇죠. 환율이 네. 이 대출 금리를요 5%였던 거를 2.5%로 그냥 반으로 내려버렸어요. 일본 기업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그때 땅을 무지하게 사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각 가정에서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 너도나도 내 집 마련. 우리나라 그런 것처럼. 네, 붐이 일어났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본 땅값이 그때 올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땅값의 일본 땅값이 15배. 결국 1990년 피크 그 무렵에는 일본의 땅값이 부동산 값이 비싸니까 일본도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60%였어요. 지금 우리나라나 비슷했어요. 그러네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냐면 평균을 보면요. 동경만 보는 게 아니라 네. 1991년이 피크인데 네. 일본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 택지에 1982년을 100으로 볼 때 1990년까지 약 8년 사이에 290이니까 거의 3배 올라가지고 그러네요. 근데 그것이 2010년에는요 102까지 떨어졌어요. 3분의 1 정도로. 그러니까 버블이 형성됐다가 붕괴된 거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일본 사람들이 고생을 한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예. 수도권이랑 지방의 부동산 경기 격차가 매우 크잖아요. 예. 일본은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면적이 넓으니까 약 4배 정도 되니까 예. 훨씬 더 그 격차가 컸었겠네요. 버블이 무너질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동경 그러니까 우리 말은 경기도 그 동경하고 접경 있는 그 동네들이 신도시들이 있는데 네. 저녁에 불안도는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 있어가지고 3년 전에 일본의 빈집이 846만 채라고 하더라고요. 금년에 1000만 채가 된대요. 그죠? 10년 후가 되면 일본 집 3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그 일본에서 책도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지방 소멸 이런 책이 나오고요. 이 옛날에 그 고성장 시대에는 이 지하철로 한 1시간쯤 밖에 나가서 거기에 집 많이 사가지고 가족들 거기서 넓게 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노인들이 되니까 그 집을 비워두거나 팔고 동경 시내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경이나 이런 거는 옛날에 땅값, 집값의 수준까지 거의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동네 그 집값 땅값은 지방 소멸시대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가 많고 그 노인들이 옛날에는 나이가 들면은 교외로 빠져나가서 넓은 데서 유유자적하고 살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동경 노인도 서울 노인도 역세권에 쬐끄만 데 다 살고 싶대요. 그래서 동경 시내에 오피스 빌딩들이 사라지고 거기에 원룸, 투룸 그 아파트, 맨션 아파트들이 생겨가지고 네. 노인들이 그런 데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지방은 그냥 거의 소멸에 가까운 시대가 오고 있고 그러니까 동경 시내는 그저 옛날 수준을 약간 회복한 정도에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 약간 저도 좀 이해가 가는 게 네. 인프라들이 다 중심지에 모여 있잖아요. 네, 이제 네. 나이가 노령기로 접어들면 뭐 병원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그 사실은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부동산에 편중된 것도 그렇고 자산이 네.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매우 비슷한
비슷한 게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좀 약간 그런 쪽에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작년 여름부터 지금 7, 8개월 우리나라 집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불황도 그렇고 주택도 불황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일시적인 하락인지 장기 침체인지를 판단을 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요. 2007년에 강동구에 있는 34평짜리 아파트가 12억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나고 나서 6억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니까 원래 가격을 회복했다가 지난 그 코로나 이후에 집값 오르면서 아마 20억 그렇게 됐을 거예요. 네. 2년 3년 떨어지다가 다시 오르는 거를 이 순환적인 불황이라고도 하고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러면은 2, 3년, 3, 4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일본처럼 1991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바닥이 언제냐면 2012년이니까 네. 20년 정도 장기 침체가 되면은 우리 어떡하지? 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가 동경에 근무할 때는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더 부동산이 난리였거든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요.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이 정착해서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 국가나 해양 국가 이런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신분의 상징이고. 근본적으로. 예. 네. 일본도 그랬어요. 그런데 일본도 한 20년 이렇게 집값 땅값은 특별한 대백군대를 제외하고는 떨어지고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노인네는 늘어나고 그렇죠. 경기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일본의 보통 사람들이 내가 집이 없어.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살까?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네. 그러니까 집은 빌려 살고 이 돈은 딴 데 투자할까? 냉정히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렇죠.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면 네. 부모님이 빌려만 준다면 눈 감고 집 샀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베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인데 일본도 우리나라도 이 베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을 하기 시작하면서 집값을 올렸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베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베비붐 세대의 출생률도 그렇고 그 베비붐의 기간도 우리가 일본의 규모로 보면 2배 정도 돼요. 인구 대비 규모로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게 끝나면 그 효과가 더 훨씬 클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요. 지금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관내 빈집이 있다. 도시 청년들을 꼬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살면 공짜로 살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겠다. 그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몇 %냐? 도시화율은요. 전체 인구 중에서 네.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거든요. 세계에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91%. 대개 나라들이 도시화율이 90%가 되면 멈춘다거든요. 네. 우리는 안 멈추고 좀 가고 있는 거예요. 끝나면 이거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선진국에서 보통 사람들은 여분으로 집이나 가게를 갖고 있다가 세를 놓으면요. 그 사람이 세를 안 낸다.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 골치 아파요. 네. 선진국 사람들은 어떡하냐.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부동산 비중이 이렇게 줄어든 게 60%인 거가 30% 40% 줄어든 이유가 이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우리도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나 뭐 예. 이런 것들도 도시화 진행 과정도 그렇고 굉장히 그럴 만한 단서들이 커 보여요. 대신에 오히려 더 큰 충격파를 우리나라가 흡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일본처럼 부동산이 폭락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예. 이제 뭐 수요가 없고 인구가 줄어가는 지방의 문제지 뭐 동경처럼 서울은 괜찮을 것이다. 이런 조금 단편적인 생각들도 있는데 사실 실제로 동경이나 주요 도시의 부동산은 2010년 전으로 조금 오르기도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동경 시내 그거가 올랐다기보다는 원래 오르기 전의 수준으로 와 있다. 우리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3년 동안에 뭐 2배, 3배를 뛰었고 그다음에 저기 동경에서도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도 버블기에는요 3년에 3배 오르고 그랬어요. 거기도. 근데 지금 이제 대도시 근처에서 좀 오르고 있는 거는 연 1, 2% 오르고 이 정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르는 거고 다른 거죠. 그냥 우리 올랐다면 2배, 3배인데 옛날 가격을 회복한 정도에다가 연 한 1, 2%, 2, 3% 오르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상승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도심에 있는 오피스 빌딩들이 없어지는 대신에 원룸, 투룸 아파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냐면 주택수라든지 가구수의 변화를 봐도요. 지난 20년 동안에요. 네. 우리나라는 가구수가 1035만 가구가 늘었는데 집은 1167만 가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공급 과잉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은 지난 26년 동안에 232만 가구가 늘었는데 집은 127만 가구밖에 안 졌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이 난리를 친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공급이 좀 늘어나게 되면은 그때 가면 서울도 어떻게 될 건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본은요 전체 주택수에서 아파트 6층 이상 아파트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방 도시가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는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거든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네.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80%.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노인들이 귀찮고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2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네. 첫째는 위치가 좋아야 돼요. 둘째는 저층해야 돼요. 고층을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위치가 별별이라거나 위치는 좋더라도 이미 고층으로 돼 있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사업성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땅값이 떨어져요.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요.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 걱정할 때가 아닌 게 뭐냐.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일본 전체 주택수의 6층 이상 아파트의 비율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체 우리나라 주택 중에 아파트 비율이 몇 %쯤 될 것 같아요? 60% 이상. 그래요. 3년 전에 63%다. 네. 맞췄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저는 서울에 지금 새로 재건축원에 다 보면 50, 60층을 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들이 다 나중에 가서면 누가 돈 내서 누가 그 재건축할 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재건축이 진행되려면 뭐 동의도 필요하지만 확정되고 나면 또 다시 분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내야 되고 네. 누군가 거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출생률이 0.78명 2세대들이 나중에 집 살 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집을 물려받을지도 모르는데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지금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와세대 대학의 한국인 교수가 있는데요. 네. 그분이 강의하는 걸 들어봤더니 동경과 서울의 집값이요. 그 같은 평수, 비슷한 위치, 네. 비싼 학군 아파트 가격이 서울이 동경에 체감하기 이르는 2배 정도 되는 것 같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같이 생각해 봐야죠. 대표님은 이제 한국이 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부동산 자산 비율이 높아서 네. 좀 위험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난해 국내 합계 출생률이 0.7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OECD 회원국 중 10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채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여기에 평균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역피라미드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부동산 하나에만 자산을 묻어놓고 노후를 준비하는 게 정말 조금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들거든요. 네.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실제로 아까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제 친구 사례라든지 일본의 집값 떨어진 사례를 네. 보면은 그 10년 후 20년 후 내 노후가 됐을 때 지금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일본에서도 우스운 말로 그래요. 지금 그 어린애 세대들이 나중에 이제 시집장가 갈 때는 양가에서 집 한 채씩 물려받는다고. 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사온 책 중에 뭐냐면 부동산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부동산 시대. 근데 부동산 시대 그 부동산은 우리나라는 안 입을 자 움직이지 않는 동산 시대거든요. 네. 거기 부동산은 뭐냐면 부채할 때 부자예요. 마이너스 동산 시대. 이런 부동산 시대, 이런 부동산 시대. 네. 이 말이 뭐냐? 왜 부동산이냐? 마이너스 동산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어떤 분이 100세 가까이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애들은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을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자녀들이 상속받지 않겠대요. 왜냐? 일본에서 집을 비워두면 벌금 물거든요. 그러면 이제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돈 500만 원 얹어가지고 가져가세요. 그런 뜻으로 부동산 시대라는 그런 사례들을 1년 동안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 연재한 거예요. 그런 사례가 실제로 사례들이. 있는 건가요? 자, 그럼 그게 왜 그게 가능하냐면요.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47년생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시작되거든요. 네. 대개 어느 나라든지 전쟁이 끝나고 2년 후부터 애를 왕창 낳거든요. 그동안 참았던 거 한꺼번에 나니까. 네. 일본은 47년생부터 49년생까지 그 출생률이 4.5명에서 4.3명 기간이 3년이고요. 네. 그 다음에 50년에서 52년까지 3.7명에서 3.0명 기간이 또 3년. 그래서 6년 정도로 끝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출산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게 1950년부터인데 네. 보세요. 50년에서 66년까지 6.3명에서 5.0명 기간이 17년. 67년에서 73년까지 4.3명에서 4.1명 기간이 4년. 그 다음에 74년에서 77년까지 3.8명에서 3.0명 기간이 4년. 28년 동안에 2,700만 명을 낳았어요. 그때 난 사람들이 다 집을 사면서 우리나라 집값을 왕창 올렸는데 네. 작년에 0.78명이잖아요. 네. 얘네들이 시집장가갈 때 되면은 집이 얼마나 남아돌겠는가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이죠. 집을 사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미래에셋에서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에 20, 30대는 100만 가구가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3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집을 늘려가는 거는 애들이 생기면서 40, 50대거든요. 지난 20년 동안에는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무슨 가구만 늘어나는가? 60대 이상 노인네 가구만 지난 20년 동안에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530만 가구가 또 는대요. 근데 노인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그쵸? 없더라도 살 능력이 없는 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누가 살 건가? 집을. 이 소위 말해서 이 인구 문제, 출산율 문제는 그게 미래를 확실하게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 확실한 미래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금년 내년 문제가 아니고 10년 20년 후 왜 우리는 노후 준비로 뭐든지 자산 관리를 해야 되니까 내가 10년 후 20년 후 노인이 됐을 때 우리나라 집값이 아까 내 친구처럼 나를 책임져 줄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일본은 가계 부채가 거의 없어요. 저주택분제 부채액의 그 그래프인데요. 네. 40대 미만은 일본도 저주택분제 부채액의 그 비율이 188%예요. 그때는 그 사람이 빚밖에 없어요. 네. 왜?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할 때가 되면 빚이 4%밖에 안 돼요. 네, 거의 없네요. 없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요. 똑같이 30세 미만의 198% 비슷한데 현역 시절에 거의 줄줄 않아가지고 퇴직할 때가 돼도 50% 정도 빚이 그냥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그때마다 은행에서 3년 4년 기하로 돈 빌려 집을 사니까 네. 우리나라 50대 가구에 가구당 순자산이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계 부채가 평균 1억 7천이라고 하더라고요. 1억 700. 네. 그러니까 집값이 만약 떨어지면은 이 가계 부채는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일본 내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집값이 떨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빚도 없는데 여기 살다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집값이 그렇게 일본과 같은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 내 노후에 도움도 안 되거니와 빚이 그냥 있으니까 네. 소위 말하는 하우스푸어, 네. 주택 빈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그런 걸 조심해야 되죠. 젊은 세대들은 아직 경제활동을 할 시간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또 네. 살 때 연끌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게 지금 인구 구조라든지 이런 격감 문제 때문에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이 부채 문제까지 또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그래요. 번질 수밖에 없겠네요. 또 하나는요. 우리 박 네. 기자님도 이래서 차를 한 대 샀습니다. 네. 1년 있다 팔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확 떨어지죠. 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집이 낡았어도 아무 걱정 안 해요. 거기다 집 새로 지면 오른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일본에서 집을 딱 샀다 하면 그날부터 감가상각해가지고 원래 그 가격보다 딱 낮춰서 해야 돼요. 한 집 사가지고 2, 3년 있다 팔면요. 3분의 1값 절반값은 날아가는 걸로 생각해야 돼요. 집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투자 대상이니까 항상 오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것도 소비재니까 그렇죠. 네. 네. 일단 사서 입주하면 낡으면 떨어지는 거지. 낡은 것이 재건축에 가까웠으니까 더 오르거든요. 네, 이게. 맞아요. 네. 이게 비정상인데 그게 지금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보면 서울에 되게 엄청 낡은 아파트들 재건축이 기대된다는 이유만으로도 그것 때문에 오르고 네, 그렇죠. 가격이 네. 엄청 높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집 하나에 의존하는 건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노후를 좀 대비를 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연령대별로 당연히 액션 플랜이 다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래서 뭐냐면은 100세 시대의 노후 준비는 20, 30대 직장 생활 시작과 동시에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 네. 그러면 아니 지금 우리 20, 30대 젊은 사람한테 무슨 노후 준비예요? 즐겨야 그런 되는데. 표정이거든요. 네. 국민연금, 퇴직연금, 네. 개인연금, 삼청연금 가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 자금을 몇 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미국, 일본, 독일의 노인들한테 네. 매달 주수입원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네. 예,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비율이 7, 80%, 8, 90%예요. 당연히 내 노후 자금은 연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집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집이 배반하는 날은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연금은 약간씩 오래 가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 30대 가입하게 되면은 30대부터 하면 30년, 40년 가입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리를 열심히 하는 거가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100세 시대 그리고 또 직업이 지금 사라지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일에서 성공해야 돼요. 일에서. 요 한 3년 동안에 돈에도 일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어느덧 돈에만 일을 시키는 그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돈에도 일을 시키는 건 좋은 일인데 네. 인생 전체로 보면 한 10% 비중이라면 중요한 거는 일이거든요. 정말 일은 엄청난 금융자산이거든요. 네. 일에서 월급 나오죠. 그렇죠. 보너스 나오죠. 퇴직금 나오죠. 일에서 성공해야지 인생 전체가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요 재작년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뭘 발표했냐면 우리나라 20대 남성 투자자의 주식 매매 회전율을 발표했는데 네. 1년에 몇 번을 사고 파느냐거든요. 네. 한 번 샀다 팔면 100%거든요. 6,800%래요. 그러니까 1년에 20대 남성 투자자의 평균이 68번을 샀다 팔았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꿈에도 나타나요. 그렇죠. 낮에 일하다가도 그 생각해요. 네. 그 회사 잘려요. 돈에 일 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뭐냐 인적 자본 투자를 열심히 해야 돼요.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33년에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그리고 없던 직업이 생겨요. 이 일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니까 나는 뭘 해야지 그런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꿈에도 돌리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자산관리 원칙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원칙. 네. 네. 자산관리 원칙, 장기 분산 투자 원칙. 네. 그게 20, 30대 할 일이고 네. 40대가 되면 건강의 신호가 오거든요. 건강 리스크 관리를 시작하고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때문에 그때 애들의 교육 문제, 그다음에 결혼 문제,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그게 40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60대, 50대, 60대에서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뭐가 중요하냐? 이제 퇴직이 가까우니까. 그렇죠.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 부채가 많으니까 그 줄이는 노력. 부동산이 80%니까 선진국 수준으로 좀 반반 정도로 낮추는 노력.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뭔가 일을 해야 돼요. 네. 준비를 하는 것이 연령대별로 노후 준비다. 그러니까 왜 젊은 사람한테 노후 준비하라고 하세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요. 근데 사실 보면 뭐 20, 30대가 그 불로소득에 대한 열망이 되게 강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다 보면 이제 월급이 우스워지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그 친구들도 어떤 연금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제 월급에 대한 중요성, 이제 매월 들어오는 게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이제 캐시카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지금 시점에서는 좀 많이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 흔히 아파트나 상가나 빌라나 어떤 실물 자산을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저부터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이제 뭐 리츠나 뭐 부동산 공모 펀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미국이나 일본, 우리나라보다 훨씬 리츠 시장 크게 성장해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장점이라든지 효과라든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 임대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네. 보통 사람들은 집을 한 채 갖고 세를 넣는다는 게 점점점 어려워지거든요. 네. 제가 1980년대 일본에서 근무할 때도 일본 사람들도 집 한 채 가지고 세 놓고 세 받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지금 그거 다 사라지고 80% 정도는요. 전문 관리 회사. 네. 임대했는데 안 나가면 관리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문 관리 회사한테 부탁을 하면 30년 보장하고 월세는 얼마 이상은 보장하고 그런 데서 관리를 맡겨요. 그게 간접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네. 그것도 골치 아프니까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 같은.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개인이 집이나 가게를 갖고 있다 세를 놓으면은 세를 올려달라고 그러면 저쪽에서 안 올려준다고 그러면 못 내보내거든요. 소송해야 되고. 그렇게 골치 아프기 때문에 이 전문 업체에게 맡기거나 이 리츠나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일본의 가계자산의 60, 70%가 금융자산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거죠. 네. 앞으로 우리도 그런 시대가 온다. 네. 그리고 또 부동산이 뭐 집을 뭐 사는 것도 문제지만 팔 때도 안 팔리면 엄청난 골칫덩이잖아요. 네네. 근데 뭐 리츠나 펀드 같은 경우에는 환매를 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직접 금융자산이. 자기가 환급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엄청난 큰 목돈을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융통이 안 되고 또 경제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네. 정말 많은 것 같거든요. 이거는 조금 번외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제 저는 그러면 이제 지금 국민연금을 들고 있고요. 예. 회사 차원에서 퇴직연금을 네. 들고 있고요. 은행에 있는 저축성 그 연금을 하나 더 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식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서 뭔가 그러면 저의 자산 분배를 조금 더 조언을 해주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펀드 같은 걸로 네. 적립식 투자를 네. 시작하는 게 어떨까. 네. 일반 셀러리맨들이 적립 투자의 매직 파워, 마력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 값이 떨어질 때 많이 살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네.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 그리고 10년을 1200만 원을 매달 가입을 했다고 가정하거든요. 네. 시작할 때는 펀드 가격이 10,000원이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기분 나쁘게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2,000원까지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네. 5년 동안에.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반등을 시작해서 5년 동안에 8,000원이 올라서 10,000원이 됐다. 10,000원에 시작해서 2,000원 돼가지고 10,000원이 다시 됐어요. 네. 1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어떤 거는 10,000원에 사고 어떤 거는 7,000원에 사고 그리고 어느 달은 한 주 사고 어느 달은 10주 사고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전체 평가액이 얼마일까요? 원금은 1,200만 원인데 네. 얼마가 될까요? 물어보면요. 뭐 비싼 가격이긴 원금 보장 됐겠네요. 그렇게 네. 대답을 하는데 놀랍게도 2,400만 원, 2배가 돼 있어요. 실제로는 가격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왜냐? 2,000원일 때는 5주를 사거든요. 10,000원일 때는 한 주밖에 못 사고 네. 5주에 산 거는 약간만 올라도 회복이 빨리 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목돈을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그 목돈이 없으니까 꾸어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꾸어서 하게 되면 장기 투자, 분산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네. 저는 가능하면 비투는 안 하는 게 좋다. 무리하게 빚을 내지 말고 이제 본인이 살 수 있는 여력 안에서 금액을 정해서 네.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네.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운용을 잘못해서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냐면 중요한 게 투자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게 높은 가격일 때 다들 사요. 피크일 때 대부분 삽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난번 동학개미들도 지수가 2,900에서 3,400 사이에 65%가 샀다잖아요. 그때 산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멀었죠. 그렇죠. 네. 근데 다들 보면은 붐일 때 몰려와요. 근데 적립식 투자하게 되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타임라인을 쪼개서 이제 투자하는 네. 것 자체가 이미 큰 자산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뭐냐면 투자하고 하는 데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공부는 무슨 공부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러고 시작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노력은 하지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공부를 하셔야죠. 이창용 총재도 최근 부동산 불패 신화가 앞으로는 더는 계속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죠. 이제 저도 부동산 하락기를 맞아 보니까 이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는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절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에 대한 대표님의 뭐 마지막 조언 같은 걸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저는 좀 이게
예를 들어서 장기 침체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반등을 해요. 계단식 하는. 예, 일본도요. 그 1991년이 피크로 해서 버블이 꺼지는데 6년 7년 동안은 이게 일시적인 건지 장기 침체인지 판단을 못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게 장기 침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몰라요. 그거를 그렇게 어려운데 제가 이 말을 했는데 금년 연말에 내년 초쯤에서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다. 근데 오늘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어떤 분이 딱 집을 팔았다. 그러면 두고도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일시 반등 또 오를 때라도 일시 하락은 언제든지 있는 거다. 그런 거를 잘 생각해서 판단해야 되고 너무 우리는 집에 한이 맺혀 있는 게 문제라는 거를 그게 비정상이라는 거 그런 거를 깨달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니까 사고 파는 거는 본인 책임화 해야 되지만은 원칙만은 지켜야 된다. 원칙이 뭐냐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지금 80%가 부동산에 들어있잖아요. 네.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환갑 나이쯤 되면은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는 되어 있어야 오르든 떨어지든 하우스포가 될 염려가 없다. 그리고 빚을 과다하게 안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일시적인 반등 이럴 때 더 참지를 못하고 헷갈리게 된다. 그거를 꼭 좀 인식했으면 좋겠고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집에 한이 맺혀 있고 집은 없으면 어때? 그냥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일반적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주택이 소비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이 다 돈 버는 사람은 부동산으로 돈 벌었잖아요. 그게 지금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데 내가 보기에 그게 1, 2년, 2, 3년에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생기는데 그거는 잘 생각해보고 냉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에 대한 고정관념 저도 제 머릿속에 되게 뿌리 깊게 내려 있는데 하락기를 맞아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집이 소비재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도 여러 가지 자산을 분배해서 나의 소중한 노후를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오늘 대표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습니다. 뭐 부동산 얘기도 해봤고 연금 얘기도 해봤는데 어떻게 우리 스님들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앞으로도 또 좋은 게 있으면 다시 모시고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그냥 고함만 질러서 죄송합니다.